서울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은 눈이 부시도록 환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죠. 이 넓고 화려한 공간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 구석 작은 소파에 웅크리듯 앉아있는 칠순의 강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물 빠진 회색 카디건과 낡고 보풀이 일어난 바지는 이 집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현관에서부터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는 며느리 지훈이 있었죠. 지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30대의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돌아온 듯 화려한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지훈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강 여사를 흘끗 쳐다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거실에 놓여서는 안 될 보기 흉한 장식품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지훈은 쇼핑백들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제가 오늘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새 소파 들어온다고 아침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공간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향한 짜증만이 가득했죠. 강 여사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어깨를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었어. 지금 바로 비켜주마. 강 여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낀 채 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방에 있는 그 퀴퀴한 짐들은 다 어쩌실 거예요? 이번에 인테리어 싹 새로 하면서 어머님 방도 드레스룸으로 개조하기로 한 거 아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서 이러고 계실 건데요? 그 냄새나는 옷가지들 때문에 집안 전체에 노인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 제가 친구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훈의 폭언은 비수처럼 강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던 강 여사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고 지금의 번듯한 회사 대표 자리까지 올려놓았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아파트의 전세금. 절반도 강 여사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훈에게 강 여사는 그저 돈을 보태준 후에는 조용히 사라져 줘야 할 낡고 쓸모없는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민준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내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유망한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민준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거실에 감도는 차가운 공기와 어머니의 처진 어깨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 뿐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어머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새 가구 들어올 공간도 없는데 저 짐들은 그대로 껴안고 계시고 당장 내일 모레 내 친구들 와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어떡할 거야. 지훈이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보다는 아내의 불만을 빨리 잠재우고 싶은 조급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말이 맞아요. 이번에 집 전체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드레스룸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훈이가 패션 사업 시작하면서 옷 둘 곳도 부족하고요. 어머니 짐은 너무 낡아서 이참에 싹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집이 있는데 거기가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딱 좋을 거예요.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아본 집이라는 것은 결국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면서도 민준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가신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사업가의 차가운 얼굴만 있을 뿐이었죠. 거기가 어디냐? 내가 혼자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변두리 재개발 구역 쪽에 단칸방 하나 얻어놨어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관리비만 많이 나오지. 거긴 월세도 싸고 어머님 수준에 딱 맞을 거예요. 보증금은 저희가 내드렸으니까 월세는 어머님이 노령연금 나오는 걸로 내시면 되고요. 재개발 구역의 단칸방이라는 말에 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헐릴지도 모르는 낡고 허름한 동네로 평생을 헌신한 자신을 버리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강 여사는 무언가 항변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들. 내외 앞에서는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강 여사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용도실에서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를 거실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기분 나쁜 비닐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짐은 여기다 담으세요. 어차피 이사갈 집도 좁아서 큰 가방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입을 옷 몇 개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제가 싹 다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치우셔야 청소업체 부르니까 서두르시고요. 쓰레기 봉투를 던져주는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오물을 처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철저하게 모욕을 주고 있었죠.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내의 극단적인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며 어머니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 순간 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돈과 성공 그리고 탐욕스러운 아내에게 눈이 먼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지금 바로 나가주마. 강 여사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을 속으로 삼키며 조용히 바닥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죠. 그녀의 앙상한 손이 비닐봉지를 쥐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여사는 느린 걸음으로 자신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장롱과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옷장을 열어 색이 바랜 셔츠 두어 벌과 낡은 바지, 그리고 겨울에 입을 두꺼운 점퍼 하나를 꺼내어 쓰레기 봉투 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정말 쓰레기를 버리듯이 자신의 짐을 담는 강 여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체념이 아닌 알 수 없는 차가운 빛이 서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림받은 노인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침착함이었죠. 짐을 다 챙긴 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닳고 달아 모서리가 해진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손때가 묻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수첩을 자신의 카디건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법한 볼품없는 수첩이었지만 강 여사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아들 민주는 물론 며느리 지윤조차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비밀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거실로 다시 걸어 나온 강 여사의 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의 삶이 100리터짜리 비닐봉지 하나에 처참하게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다가 강 여사가 나오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챙기셨어요. 생각보다 짐이 별로 없네요. 현관 앞에 택시 불러놨으니까 그거 타고 가세요. 주소는 기사님한테 찍어드렸어요. 가서 적응 잘하시고요. 지우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현관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킬 뿐이었죠. 민준 역시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전화하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지훈이랑 한번 들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시간 날 때 들르겠다는 아들의 말은 영원히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두 사람을 향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섞인 말 한마디, 욕설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쫓아내는 아들 부부를 조용히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현재 모습을 아주 깊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육중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복도 공기가 강 여사의 마른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이어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는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파티 계획을 세우며 웃고 떠드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강 여사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디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낡은 수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리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쫓겨나 주마. 하지만 세상 일이 너희들 마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린 강 여사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든 초라한 노파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금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폭풍의 눈을 스스로 집 밖으로 내쫓았는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격은 바로 이 초라한 퇴장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를 태운 택시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점점 어둡고 가파른 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색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가 강 여사의 전 재산인 양 초라하게 흔들렸습니다. 룸미러로 그 모습을 힐끗거리던 택시 기사는 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강 여사는 창밖만 응시할 뿐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창문에 비친 강 여사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절망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굳게 닫혀 있었죠. 그녀의 앙상한 손은 낡은 카디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가죽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 여사가 떠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눈엣 가시 같던 시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의 환기 시스템을 최대로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물던 작은 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녀는 당장 내일 들어올 수 입산 맞춤형 드레스룸 가구를 배치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연락을 받은 부잣집 친구들이 양손에 비싼 샴페인과 캐비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넓고 화려한 거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지훈은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얘들아 마음껏 마셔. 우리 남편 회사가 이번에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직전이거든. 그거 하나만 터지면 우리 남편 업계에서 완전히 신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에 있던 그 답답한 노인네 냄새나는 짐짝도 변두리로 싹 치워버렸어. 이제야 좀 숨을 쉬고 살 것 같네. 지훈의 자랑 섞인 조롱에 친구들은 박장대소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최고급 양주를 홀짝이던 30대의 아들. 민준 역시 아내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신을 키우느라 시장 바닥에서 손톱이 닳도록 일했던 어머니의 희생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난 능력과 인맥으로 지금의 성공을 일구었다고 믿는 오만함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민주는 이번 투자 계약만 성사되면 며느리의 친정집 사업까지 막대한 자금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승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축배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전에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민준은 느긋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사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두로 합의했던 어급 투자사 3곳이 동시에 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추진하던 PF 대출도 은행권에서 갑자기 전면 보류시켰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 회사의 돈줄을 모조리 틀어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지나면 회사는 곧바로 부도 처리될 겁니다. 민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지며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지훈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돈줄이 막히다니. 우리가 공들인 인맥이 얼만데 그걸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단 말이야. 민준이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소리치자 부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 명 있습니다. 명동 바닥은 물론이고
정재계 자금줄의 절반을 쥐고 흔든다는 그 전설적인 숨은 큰손, 명동의 강 회장 말입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강 회장이 우리 회사와 엮이는 놈들은 모조리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엄포를 놨다는 겁니다. 대표님, 어떻게든 그 숨은 회장님을 찾아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동의 강 회장.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성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전설 속의 인물. 철저하게 대리인만을 내세워 수조 원대의 자금을 굴리며 한번 눈밖에 난 기업은 뼈도 추리지 못하게 파멸시킨다는 무시무시한 거물이 왜 하필 자신의 회사를 타깃으로 삼았는지 민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강남의 거실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 시각 강 여사를 태운 택시는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산동네 재개발 구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강 여사는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며 가파른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곳곳에 철거를 알리는 붉은색 라카칠이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 여사가 멈춰선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쓰러져가는 단층 슬레이트 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한평 남짓한 단칸방에 불을 켜자 낡은 장판 위로 뽀얗게 쌓인 먼지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준비했다는 집의 끔찍한 실체였죠. 일반적인 노인들이었다면 이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을 테지만 강 여사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방 한구석에 내려놓고 먼지 쌓인 바닥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 여사의 거친 손가락이 수첩의 표지를 어루만지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수첩은 강 여사가 40년 전 남대문 시장의 작은 난전에서 시작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 시장을 제패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지배하는 숨은 큰 손으로 군림하기까지의 모든 피땀, 어린 역사가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아들을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와 정체를 숨기고 겉으로는 돈 한 푼에 쩔쩔매는 무지랭이 노인 행세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거룩한 희생을 쓰레기 봉투 하나로 보답했습니다. 강 여사는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던 아주 오래된 구형 폴더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 하나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째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깍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최 이사입니다. 지시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간 강 여사의 손과 발이 되어준 최측근 대리인 최 이사였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파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강남. 아파트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의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죠. 최 이사,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당장 JK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간 우리 자금 단 10원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회수해. 그리고 그 회사랑 진행 중인 모든 은행권 대출 다 막아버려. 우리 쪽 자금줄 빌려 쓰는 놈들 중에 하나라도 그 회사에 돈 대주는 놈이 있으면 그놈들 목줄까지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고 여의도 바닥에 쫙 불어다. 최 이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돈댁 쪽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윤의 친정 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발행한 어음의 상당수도 결국 강 여사의 거미줄 같은 자본망 안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 여사는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처년의 친정 공장에서 맡고 있는 어음들, 내일부터 당장 기한 연장 절대 해주지 마라.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걔네 집안 사람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내 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품었더니 은혜도 모르는 괴물 새끼들로 자라버렸구나. 지들이 얼마나 헛된 모래성 위에 서 있었는지, 세상의 진짜 바닥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곳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마. 통화를 마친 강 여사는 폴더폰을 탁 닫고는 얼음장 같은 단칸방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잡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담겨 쫓겨난 시어머니는 이제 죽었고 그 자리에는 자신을 버린 자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버릴 명동의 전설적인 강 회장만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아들 민준의 회사는 파산의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고 며느리 지윤의 콧대는 시궁창에 처박히게 될 터였습니다. 아들 회사가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할 그 전설의 회장님이 바로 어제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늙은 어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강 여사는 벌써부터 차가운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하지만 무시무시한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증권가에 위치한 JK 인베스트먼트 대표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최고급 원두커피 향이 맴돌아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사방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만이 가득했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던 수백억 대의 투자 계약서들이 휴지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벽면에 걸린 대형 주식 현황판은 온통 붉은색 하한가를 가리키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민준의 몰골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만함을 뽐내던 30대의 젊은 대표는 온데간데 없었죠. 넥타이는 쥐어뜯은 듯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최고급 맞춤 정장 셔츠는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고 손끝은 사시나무 떨리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가 10년 가까이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을 쏟아부어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H은행에서도 최종 대출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빌렸던 단기 자금 200억 원도 오늘 오후 3시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이 방금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벌써 1층 로비에 몰려와서 당장 원금 돌려내라고 몸싸움을 벌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우리 회사는 즉시 최종 부도 처리되고 대표님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실 겁니다. 사색이 된 부사장이 결제판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민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대표실을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밖에서 들려오는 투자자들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명동의 강 회장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그 양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 회사 자금줄을 전부 틀어막고 내 숨통을 조이는 거냐 말이야. 민준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의도 바닥에서 강 회장이라는 이름은 거스르면 죽음뿐인 절대적인 신과도 같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이었죠. 민주는 입술을 짓씹으며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오후 3시까지 200억을 구하지 못하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성공과 돈,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샴페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던 지우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울려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발신자는 그녀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용돈이나 더 달라고 어리광을 부렸겠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짐승의 쇳소리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넌 도대체 남편 간수를 어떻게 한 거냐? 당장 민준이 그놈 받고 그놈이 도대체 명동 바닥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길래 우리 집안까지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냐고. 친정아버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지훈의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뭘 어쨌다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우리 남편 회사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대꾸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쾅 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나가기는 개뿔. 방금 명동 사채 시장에서 우리 공장 어음 막아주던 전주들이 싹 다 자금을 회수해 버렸어. JK 인베스트먼트 사돈댁이랑 엮인 집안에는 10원 한 장도 융통해주지 말라는 명동 강 회장의 엄명이 떨어졌단다. 당장 오늘 오전 11시까지 막아야 할 어음이 50억인데 돈줄이 싹 다 말라버렸어. 우리 집안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공장에 벌써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야. 휴대폰이 지훈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시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했던 그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물던 방을 허물고 이탈리아산 최고급 명품 가구로 드레스룸을 채울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화려한 세상은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친정집이 쫄딱 망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감에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같은 시간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산동네 재개발 구역의 비좁고 퀴퀴한 단칸방 안. 강 여사는 먼지 쌓인 방바닥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여미며 싸늘한 냉기를 견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최고급 맞춤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명동의 그림자이자 강 회장의 절대적인 오른팔인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전복죽과 따뜻한 털코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의 풍경에 눈시울을 붉히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까? 당장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최 이사의 간곡한 만류에도 강 여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가 건넨 전복죽 대신 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물을 끓여 싸구려 인스턴트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서 홀짝였습니다. 달콤하고 텁텁한 커피 향이 곰팡이 냄새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됐다. 냄새나는 늙은이가 최고급 호텔에 가서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난 여기가 편하다. 그나저나 밖의 상황은 어찌 돌아가고 있느냐. 내 아들놈과 그 잘난 며느리가 무간지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단칸방의 추위보다 훨씬 더 매섭고 서늘했습니다. 최 이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JK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면 회사는 최종 부도를 맞게 될 것이고 장민준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 친정 쪽 공장 역시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어 전 재산이 압류될 예정입니다. 지금 장민준 대표가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오며 제발 명동 강 회장님을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여사는 믹스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낮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도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담겨 버려진 늙은 어미의 처절한 비애가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제 겨우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벌써 숨이 넘어갈 듯 매달린단 말이냐. 내가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길 위에서 지 혼자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거들먹거리던 녀석이 돈줄 하나 끊었다고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습고 가엾구나. 강 여사는 낡은 가죽 수첩을 다시 품속에서 꺼내며 매서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이사 그놈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후 2시에 M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로 나오라고 전해라. 반드시 그 표독스러운 며느리년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해. 강 회장님이 직접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숨통을 끊어놓을지 살려줄지 결정하겠다고 전해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던져주어야 내일 지옥으로 떨어질 때의 절망이 더욱 비참하고 짜릿할 테니까 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두겠습니다. 최 이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단칸방을 빠져나가자 강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놓여있는 낡은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봉투는 버림받은 노모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쓰레기 봉투는 오만한 아들 부부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복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내일 만나게 될 아들과 며느리의 경악하는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그녀의 늙은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벼려졌고 이제 그들의 목통을 향해 거침없이 내리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의도 JK 인베스트먼트 대표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발작을 일으키듯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지만 민준의 직감은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명동에서 온 연락임을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최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민준 대표 되십니까? 명동 강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최 이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들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네, 제가 장민준입니다. 이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강 회장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짓을 대체 무얼 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를 풀 수 있게 회장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시키시는 일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하겠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30대에 젊고 오만했던 대표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바람에 날아간 지 오래였죠. 수화기 너머의 최 이사는 민준의 처절한 애원에도 조금의 감정 동요 없이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 M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 장 대표를 직접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되시는 정지훈 씨도 반드시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단 1분이라도 늦거나 2분 중 1분이라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JK 인베스트먼트와 처가 쪽 공장은 내일 해가 지기 전에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통화는 그 말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이 빈 대표실을 울렸지만 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희에 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는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명동의 숨은 신이라 불리는 그 전설적인 강 회장이 직접 자신을 만나주겠다고 한 것은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바닥에 널브러진 겉옷을 챙겨 입고 미친 듯이 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거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죠. 친정집 공장에 이미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방금 전에 들은 참이었습니다. 평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떠받들려 살며 돈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녀에게 찾아온 가난의 공포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지윤아 살았어. 명동 강 회장이 내일 우리를 만나주겠대. 민준의 외침에 지윤은 용수철처럼 바닥에서 튀어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녀는 남편의 팔을 미친 듯이 부여잡았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그 무서운 회장님이 우리를 만나준대. 그럼 우리 친정집 공장도 살려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그 양반 말 한마디면 꼬였던 자금줄이 단숨에 풀려 내일 오후 2시에 M호텔 VIP 라운지로 당신도 무조건 같이 나오라고 했어. 회장님 심기만 잘 맞추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장인어른 공장까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듯 절망하던 부부는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생명줄이라 믿으며 기뻐하고 있었죠. 이 모든 환란을 조장한 거대한 그림자가 불과 어제 자신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려 내쫓은 늙고 초라한 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윤아, 당장 집에 있는 현금이랑 가장 비싼 귀금속들 싹 다 모아.
명동 큰손을 맨입으로 뵐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의를 보여야 해. 민준의 다급한 지시에 지우는 안방 드레스룸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새로 들여놓을 이탈리아제 가구를 꿈꾸던 그 드레스룸 바닥에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 시계와 한정판 보석들을 미련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들이 커다란 벨벳 상자 안에 수북하게 담겼습니다. 이것들만 바치면 다시 화려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지훈의 손놀림은 한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명동 강 회장에게 밭을 굽실거리는 표정과 애처로운 눈물 연기를 수십 번씩 연습했죠. 지우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수십 벌의 명품 옷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할 수 있는 초라하지 않은 옷차림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생존과 돈을 향한 집착만이 가득할 뿐. 추운 겨울밤 난방도 되지 않는 산동네 단칸방에서 떨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일말의 죄책감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1시 M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민준과 지우는 라운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페르시안 양탄자는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렸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오히려 폭풍 전야의 적막함처럼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은밀하고 화려한 공간은 오직 명동의 전설적인 강 회장을 위해 통째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경호원들이 라운지 곳곳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고 최고급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진귀한 다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감히 소파에 등을 기대지도 못한 채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 불안하게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민준의 무릎 위에는 어젯밤 지훈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준비한 수억 원어치의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의 손바닥은 긴장감에 온통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떨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회장님이라는 분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이 지긋한 무서운 할아버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지훈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쥐어짜며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오시자마자 무조건 무릎부터 꿇는 거야.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싹싹 빌어야 해. 우리가 늙은 어머니까지 변두리로 내쫓으면서 지킨 우리 인생이잖아. 여기서 무너지면 그 노인네 버린 보람도 없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무조건 살아남아야 해. 알았어.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짐승의 탐욕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를 내다버린 것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당연한 희생양쯤으로 여기는 극악무도한 패륜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뱉어낸 그 끔찍한 말들이 닫힌 문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덜덜 떨며 문 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괴종시계의 바늘이 마침내 오후 2시를 향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발소리처럼 민준과 지훈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오후 2시를 가리키는 순간
묵직하고 거대한 VIP 라운지의 양문형 참나무 문 너머에서 다수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고도 위협적으로 라운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민준과 지우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공포와 기대감이 뒤섞여 두 사람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거대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육중한 소리를 내며 문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어제 단칸방을 찾았던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는 들어오자마자 문 옆으로 비켜서서 누군가를 향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라운지 안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도열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풍경에 민준과 지우는 다리가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문 너머에서 나타날 전설적인 명동의 거물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누군가의 실루엣이 라운지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고급 수제 구두가 양탄자 위를 밟는 소리와 함께 은은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공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실루엣이 빛을 벗어나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준과 지훈의 동공은 찢어질 듯 팽창했고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수조원의 자금을 쥐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명동의 전설적인 강 회장.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윤기가 흐르는 민카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절대 잘못 볼 리가 없었죠. 불과 어제 저녁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곰팡이 냄새나는 철거촌 단칸방으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 민준의 어머니이자 지훈의 시어머니 강 여사였습니다. 강 여사의 늙고 주름진 얼굴에는 어제의 초라함이나 비굴함 따위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배신한 자비 없는 짐승들을 향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강 여사는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 부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섬뜩한 조소가 VIP 라운지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막이 마침내 그 화려한 정점 위에서 무자비하게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M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의 시간은 마치 지독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민준과 지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최고급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으며 걸어들어온 사람은 분명 어제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어머니 강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들이 평생 알던 초라한 노인네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의 서늘한 눈빛이었죠.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붕어처럼 달싹거렸지만 성대를 통과한 목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옷을 입고 여기 계신 거예요? 강 회장님은요? 명동 강 회장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어머니가 여기 나타나신 거냐고요? 혹시 회장님 댁에서 청소일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다가 우리 정말 다 죽어요.
민주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죠. 자신이 버린 초라한 어머니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찢어질 듯 팽창해 있었죠. 그때 강 여사의 한 걸음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이사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가.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회사를 단 하룻밤 만에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내 장인의 공장에 빨간 딱지를 붙인 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 명동의 강 회장님이시다. 하늘 같은 회장님 앞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최 이사의 서슬 퍼런 일갈이 라운지를 쩌렁쩌렁 울리자 민준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은 양탄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그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벨벳 보석 상자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지훈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준비했던 수억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시계들이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오만함을 상징하던 그 영롱한 보석들은 지금 강 여사가 내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유리 조각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강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보석들을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라운지 중앙의 최고급 가죽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재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밍크 코트를 받아들었고 강 여사는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들 내외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그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인지상에 군림해온 여왕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권위가 배어 있었죠. 어제 내년이 던져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참으로 요긴하게 썼다. 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내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손톱 밑에 피멍이 들도록 돈을 긁어 모았다. 돈 냄새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알기에 내 자식만큼은 그런 그늘 없이 평범하고 따뜻하게 살기를 바랐지.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을 숨기고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그 초라한 늙은이 행세를 하며 살았던 거다. 그런데 내 피와 땀을 빨아먹고 자란 괴물이 결국 나를 그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담아 내다 버리더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건조했죠. 그 고요함이 민준과 지훈의 뼛속까지 공포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고 비명을 지르며 민준의 옆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비비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화려한 화장은 이미 엉망으로 번져 있었고 명품 원피스는 바닥을 기느라 구겨지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잠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어머님 귀하신 줄 모르고 감히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은혜도 모르고 날뛰던 이 멍청한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희 친정집 공장 빚만이라도 제발 숨통을 틔워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대리석 바닥에 갈려가루가 된 지 오래였죠. 그녀는 강 여사의 구두코라도 할글 기세로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정수리를 짐승 보듯 내려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여사는 최 이사가 건네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내 아비가 사채 시장에서 돌려막던 어음이 총 50억이더구나. 그 중에 45억이 내 돈이다. 내년이 내 방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탈리아제 명품 가구를 드리겠다고 떵떵거리던 그 순간에도 내 아비는 내 수아들 앞에서 제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바닥을 박박히고 있었지. 내가 내 아비 공장을 살려줄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 너희 집안이 쥐고 있던 그 알량한 부와 명예가 전부 내 지갑에서 나온 구걸의 결과물인데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주인을 물려고 덤벼든단 말이냐. 그 말에 지우는 숨이 턱 막힌 듯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자신이 짐짝 취급했던 시어머니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던 한낮. 모래성이었다는 진실은 지훈의 정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통곡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 강 여사의 발밑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양손을 모아 싹싹 빌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이 저 여자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핍박할 때 멍청하게 방관했던 제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피부치 아닙니까? JK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제 목숨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부도가 나면 저는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쇠고랑을 차는 꼴을 어찌 보시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머니를 왕비처럼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발 그 자금 회수만은 멈춰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방금 전까지 함께 덜덜 떨던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아들의 비열한 모습에 강 여사의 눈동자가 매섭게 일렁였습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 그 회사의 초기 자본금 100억 원과 이후 위기 때마다 이름 모를 투자자들의 이름으로 흘러 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전부 어머니인 강 여사의 피 묻은 돈이라는 것을 이 오만한 아들은 끝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는 발밑에서 구걸하는 민준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손가락으로 민준의 턱을 들어 올렸죠. 민준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일말의 모성애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강 여사의 동공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혐오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른 건 용서를 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 여사의 입가에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어제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감상하기 위해 부른 것이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 내년이 목숨보다 아끼던 그 얄팍한 체면과 돈 전부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잿더미가 될 것이다. 어머니 제발. 민준이 절규하며 강 여사의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 여사는 역겨운 벌레를 떼어내듯 다리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라. 어제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 너는 내게서 영원히 버려진 쓰레기가 된 것이다. 최 이사, 이 쓰레기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JK 인베스트먼트와 저 계집애의 친정 공장에
동시에 최종 부도 처리를 집행해라. 단 1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 여사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준과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안 돼, 어머니, 어머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질질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알량한 자존심과 부귀영화는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다시 한번 쿵 하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민준과 지훈의 처절한 절규도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다시 고요해진 VIP 라운지 한가운데 홀로 남아 바닥에 나뒹구는 보석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목줄에 매여 살아온 늙은 어미의 삶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버린 자들을 가장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죠. 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 전면을 차지한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는 통쾌한 파열음이 울려 퍼질 터였습니다. 강 여사의 입가에 피어오른 승리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눈부셨습니다. M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짐승처럼 끌려나온 민준과 지훈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의 비참한 꼴을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타인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지훈의 명품 원피스는 무릎이 찢어지고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으며 민준의 맞춤 정장은 단추가 뜯겨나가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처참함은 그들의 영혼에 들이닥친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강 여사가 선고한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바닥을 기어 차 문을 열고 미친 듯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여의도 회사로 차를 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내 회사를 뺏길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절대 안 돼. 민준의 절규가 차 안을 맴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여의도 JK 인베스트먼트 사옥 앞에 도착했을 때 회사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건물 입구를 봉쇄한 채 거센 항의를 쏟아내고 있었죠.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아. 피 같은 내 돈 돌려내라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과 날선 욕설에 민준은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그에게 허리를 굽히던 직원들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유리창은 성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이나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건장한 수사관들이 인파를 뚫고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장민준 씨, 수백억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째깍거리던 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JK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어음 결제가 막히며 최종 부도가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피땀 흘려 세웠다고 자부했던 모래성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쫓았던 성공과 돈 그리고 오만함이 모두 명동강 회장, 아니 그의 어머니 강 여사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한 한낱 신기루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지훈에게도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던 그녀의 휴대폰으로 연달아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VIP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통보였죠. 당황한 지훈이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어머니의 오열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훈아 끝났다. 오후 3시 정각에 사채업자들이 몰려와서 공장 기계들까지 싹 다 압류해 갔어. 내 아빠는 충격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집에도 벌써 빨간 딱지가 다 붙었다. 빚쟁이들이 집 안까지 쳐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도대체 내 남편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냐? 지훈의 어머니가 통곡하며 내뱉는 말에 지훈은 숨이 턱 막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며 거들먹거리던 친정집의 부와 명예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길거리를 헤매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들의 집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제 이탈리아산 명품 가구를 드리겠다며 시어머니를 쫓아냈던 화려한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이 아파트가 있어. 이 집이라도 팔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소리와 함께 번호가 틀렸다는 오류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꾹꾹 눌러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죠. 그때 덜컥거리며 현관문이 안에서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 여사의 측근인 최 이사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의 집에 왜 당신들이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야? 당장 비켜요. 내 집이야. 지훈이 악을 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사셨습니까?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우리 명동강 회장님 소유였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전세금 역시 회장님께서 대주신 자금이었죠. 오늘 오후 3시부로 장민준 대표의 모든 자산은 회장님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압류 조치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훈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 화려한 아파트마저 시어머니의 것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로 툭 차서 지훈의 눈앞으로 던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기분 나쁜 비닐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밑에 뒹군 것은 바로 어제 지훈이 시어머니를 내쫓을 때 던져주었던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지훈이 파티를 열며 입었던 화려한 명품 옷까지 몇 벌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며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똑같이 갚아드린다고 말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제 당신의 전 재산입니다. 당장 이 건물에서 꺼지십시오. 사내의 차가운 통보와 함께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육중한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지우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자신이 쫓아냈던 시어머니처럼 검은 쓰레기 봉투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오열이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메아리 쳤지만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민중과 텅 빈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난 지우는 완벽하게 똑같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냈던 그들의 오만함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 봉투 하나의 의지에 길거리에 나앉은 지훈의 머릿속에는 곰팡이, 냄새나는 철거촌, 단칸방에 홀로 앉아있을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이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을 스스로 깨웠는지 뼛속 깊이 깨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의 밤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훈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히터 바람을 쐬며 내려다보던 그 화려한 거리가 이제는 그녀의 앙상한 몸을 찌르는 거대한 얼음장으로 변해 있었죠. 지우는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제 시어머니를 내쫓을 때 호기롭게 던져주었던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가 흉물스럽게 안겨 있었죠.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구겨진 명품 원피스 몇 벌이 들어있을 뿐 지갑도 신용카드도 심지어 당장 입에 풀칠할 현금 10,000원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신자 부담으로 어제 자신의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부잣집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 지훈아 너 제정신이니? 지금 여의도 증권 가며 강남 바닥에 너희 집안 망한 소문이 쫙 깔렸어. 내 남편 사기꾼으로 구속됐다며. 명동 강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친정집까지 싹 다 압류당했다는 뉴스까지 떴는데 어딜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재수없게 나까지 엮이면 어쩌려고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뚜뚜거리는 매정한 신호음과 함께 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돈과 배경으로 맺어진 얄팍한 인연들은 지훈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어머니의 저주가 완벽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갈 곳을 잃은 지훈이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멈춘 곳은 화려한 빌딩 숲 뒤편에 숨겨진 악취나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곰팡이 냄새나는 철거촌 단칸방을 비웃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곳은 그 단칸방조차 감지덕지할 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길바닥이었습니다. 지우는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참회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철창과 잿빛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구치소 면회실.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민준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처럼 헝클어졌고 수의로 갈아입은 그의 몸은 두려움과 추위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단 하룻밤 만에 수백억 대 자산가에서 희대의 사기꾼이자 빈털터리 죄수로 전락한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올 거야. 지훈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유능한 로펌 변호사를 보냈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철컥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면회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구원자를 만난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팍 쳐들었지만 유리 가림막 너머로 들어오는 인형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뚜벅뚜벅 최고급 수제 구두가 면회실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위로 우아한 캐시미어, 쇼를 두른 강 여사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처럼 웅장했고 그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빙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그가 평생 알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동의 전설 수만 명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무자비한 심판자의 눈빛이었죠. 민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여사의 목소리는 고요한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수위가 제법 잘 어울리는구나. 내가 입고 다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보다 그 초라하고 더러운 수위가 지금 내 영혼의 밑바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볼만하다. 어머니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이 차갑고 무서운 곳에서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지훈이 그 여자가 어머니를 무시하라고 부추겨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속은 겁니다. 어머니 아들이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합의해 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민주는 방탄유리에 머리를 짓지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마저 짓밟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들의 끔찍한 밑바닥을 마주한 강 여사의 입가에 경멸 어린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내년이나 내놈이나 끝까지 남탓만 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구역질이 나는구나.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내 그 얄팍한 사과를 받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품고 있을 그 헛된 희망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강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강 여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 가림막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명동 강 회장의 전 재산에 대한 처분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보거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수조 원의 자금은 오늘부로 전액사회 환원 및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되었다. 너에게 상속될 재산은 단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쓰레기 봉투 하나 들려 내쫓았던 그 순간부터 너는 내 호적에서 영구히 제명되었고 나와의 모든 법적 혈연적 관계는 완벽하게 끊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재산을 기부하다니요.
그럼 저는요. 어머니 하나뿐인 피부치인 저는 평생 이 감옥에서 썩고 나와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최소한 유류분이라도 주셔야죠. 이렇게 잔인하게 자식을 버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끝까지 숨기지 못하고 악을 쓰는 민준을 보며 강 여사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말의 미련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체념이자 분노였습니다. 자식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너는 평생 늙고 병든 어미를 부끄러워했고 결국에는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회사 명예 그리고 내 아내의 집안까지 전부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준 신기루였다. 이제 그 신기루가 사라졌으니 너는 원래 내가 있었어야 할 가장 비참하고 시궁창 같은 밑바닥에서 평생을 기어다니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이 어미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강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절규했지만 강 여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죠. 면회실을 빠져나온 강 여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이사를 향해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 이사 모든 것이 끝났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나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볼 참이다. 강 여사는 맑게 갠 서울의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훌훌 털어버린 70 노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 눈부시고 희망찬 봄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고 강 여사는 그녀가 닦아놓은 새로운 꽃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완벽하고도 짜릿한 복수국의 완성이었습니다. 모진 겨울의 칼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서울 도심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의도를 뒤흔들었던 JK 인베스트먼트 사태와 명동. 강 회장의 전설적인 복수국은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 섰던 이들의 삶은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 영원히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높고 화려했던 모래성에서 추락한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평생을 희생하며 자신을 숨겼던 진정한 여왕은 마침내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나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죠. 경기도 외곽의 한 교도소 작업장. 매캐한 먼지가 흩날리는 공장 안에서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리고 있는 죄수들 사이로 유독 어깨가 굽고 생기가 없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푹 꺼진 볼퀭한 눈동자를 가진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백억의 자금을 주무르던 30대의 젊은 대표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수임 번호는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였죠.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역과 좁고 차가운 독방 생활은 오만했던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작업 반장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민주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에는 언제나 그렇듯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에는 자신을 다정하게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강 여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깟 돈과 얄팍한 성공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마는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술을 먹어볼 수 있다면 제 남은 수명을 전부 바쳐도 좋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뼈저린 참외는 차가운 교도소 벽을 넘어가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 나온다 한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없는 싸늘한 거창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대가로 얻은 것은 완벽한 고립과 영원한 절망뿐이었죠. 그의 가슴 속에는 매일 밤 어머니의 서늘했던 마지막 눈빛이 비수처럼 꽂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준과 함께 페륜의 끝을 보여주었던 며느리 지훈의 삶 역시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하고 냄새나는 국밥집 뒷골목. 기름때에 전 앞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동상에 걸려 퉁퉁 부르튼 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의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제 명품 가구를 운운하며 시어머니를 쫓아냈던 지훈이었습니다. 친정집마저 파산하여 가족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야, 이년아, 불판 하나 닦는데 세워라 내워라 할 거냐. 당장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비우고 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식당 여주인의 앙칼진 호통에 지우는 움찔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모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당장 오늘 밤 몸을 뉘일 찜질방 비 몇천 원이 아쉬운 처지였습니다. 지우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낑낑거리며 끌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숨을 참으며 쓰레기를 비워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식당 뒷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지훈의 품에는 놀랍게도 여전히 검은색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낼 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제 그 봉투는 지훈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버렸죠. 봉투 안에는 찢어진 명품 옷가지 몇 벌과 구겨진 하이힐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양 그 쓰레기 봉투를 꽉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깟 허영심에 미쳐서 어머님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배가 고파요, 어머님. 너무 추워요. 제발 한 번만 이 지옥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쓰레기 봉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오만함과 멸시는 정확히 그 봉투에 담겨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생하며 떵떵거리려 했던 그녀의 얄팍한 욕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영원히 썩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모든 비극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강 여사의 삶은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대저택. 그곳은 강 여사가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소외계층 노인과 청년들을 위한 강 회장 희망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테라스에서 강 여사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짓던 어두운 그늘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과 자애로운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후원한 청년 창업가 100명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들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와 임대주택 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림자처럼 강 여사를 보필하는 최 이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구나. 내 평생 내 자식 하나 맹목적으로 품어보겠다고 그 많은 돈을 쥐고도 벌벌 떨며 살았는데 그 돈을 세상에 춥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쓰니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행복할 수가 없구나. 진정한 부자는 돈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강 여사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 시장의 전설. 명동 강 회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존경받는 기부 천사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돈을 노리고 아부하는 얄팍한 무리들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선행에 감동하여 진정으로 그녀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 여사는 최 이사가 모는 차를 타고 시내로 외출을 나섰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지나던 중 거대한 번화가 사거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의 가장 높은 빌딩 위 초대형 전광판에서는 마침 강 여사의 재단 설립과 그녀의 위대한 기부 행보를 찬사하는 뉴스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 여사는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신호등 앞 횡단보도 한 구석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옆에 쪼그려 앉아 전단지를 줍고 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에 전 누더기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낡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꽉 쥐고 있던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거대한 전광판 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빛나는 세상의 중심에 선 강 여사와 악취나는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지훈. 두 사람의 시선이 비록 화면을 통해서라도 기적처럼 허공에서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전광판 속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를 스스로 걷어찼는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조차 되지 못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탐냈던 이탈리아제 가구 수백억의 재산 그 모든 것이 저 화면 속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먼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훈의 남은 정신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훈은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갔지만 지훈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강 여사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한때는 한 지붕 아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인연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일말의 미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어리석은 중생을 향한 한 자락의 서늘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신호가 바뀌고 최고급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그 비참한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최 이사 오늘 저녁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었지. 다들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게 출장 뷔페를 최고급으로 준비해 다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구나. 네, 회장님.
정성껏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 여사는 창문을 살짝 열어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과 숨겨진 돈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던 그녀의 어깨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담겨 버려졌던 늙고 초라한 시어머니는 이제 가장 눈부신 보석이 되어 자신만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수많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늪으로 이끕니다. 반면 묵묵히 희생하며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의 합당한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다진 땅은 영원히 굳건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담겨 쫓겨났던 위대한 어머니의 시원하고도 뼈 때리는 역전극은 여기서 이만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진짜 보석 같은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